안녕하십니까. 지적재산권법 강의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박준석 교수입니다. 먼저 정상조 교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지적재산권법 강의를 전해줄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정상조 교수님의 서론 강의를 이어서 담당하게 될 부분은 우리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특허법과 저작권법 부분입니다. 제 강의를 이어서 정상조 교수님께서 상표법과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이 지적재산권법 큰 강의를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강의하고자 하는 특허법은 모두 4회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특허법에 있어서 가장 서론에 해당되는 발명의 개념 요소와 자연법칙의 이용성에 관한 논란, 끝으로 발명의 종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허법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정상조 교수님께 배운 서론과 연결지어서 먼저 환기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적재산권법은 전체를 큰 시야로 바라봤을 때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특허법, 그리고 상표법 혹은 상표 및 부정경쟁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영역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저작권법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은 앞으로 각각 강의는 따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 세 가지 모두가 지적재산권법이라는 큰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세 가지 분야 각각의 어떤 특색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할 특허나 저작권법은 물론이고 정상조 교수님의 상표법 부분 이 세 가지를 항상 공통점과 유사점을 염두에 두시고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을 배우실 때 특별법의 어떤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조문을 항상 참조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쉽게 법령을 검색하시거나 혹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항상 참조하시면서 강의에서 등장하는 특정 이슈와 연결짓는 습관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법과 같은 특별법에서는 법령의 변경, 개폐가 굉장히 잦기 때문에 조문과 연결짓는 학습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발명이라 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특허법 2조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세 가지 개념 요소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연법칙을 이용할 것, 기술적 사상의 창작일 것, 그리고 고도한 것, 법조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고도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에 해당돼야지 특허법상 발명으로서 취급되고 특허권을 취득하게 되어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뒷부분에서 배우실 내용과 이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이른바 특허 요건을 특허법 29조에서 세 가지로 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것으로 불리는데요. 이 세 가지 요건과 지금 발명의 개념 요소에서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배우는 이 세 가지 개념 요소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의 개념 요소에서 세 가지는 뒤에서
특허법 29조에서 얘기하는 특허 요건 세 가지하고는 이제 구별이 된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발명의 개념 요소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요건은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의 이용이라고 말할 때 뒷부분 문구인 이용이 더 중요한 개념 요소입니다. 자연 법칙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렸을 때 수학 시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 혹은 아인슈타인 박사님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것이 우리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여러 가지 자연 법칙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런 자연 법칙 그 자체가 특허법상 발명으로서 보호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점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자연 법칙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독점권, 특허권이라는 어떤 독점권을 부여했을 때 지나치게 특허권의 효력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특허법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해서 발명가로 하여금 다양한 발명을 하도록 장려한다는 어떤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반대로 특허권이라는 독점권이 지나치게 많아지거나 넓어지면은 다른 일반 공중이나 경쟁자들이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연구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된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장단점을 어떤 발명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도록 장려를 부여한다는 어떤 특허법의 장점, 혹은 지나치게 과대한 혹은 다수의 특허권을 남발해서는 다른 경쟁자들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제한한다는 단점, 이 장단점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이 특허법을 운영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법칙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부여가 되면은 지나치게 넓은 독점권이 된다. 이런 논의가 이제 이 각국의 입법자들이 공감하는 논거인 것이고요. 두 번째, 자연 법칙 자체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자연 법칙은 발명과 달리 발명가가 만든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발명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것을 보호한다 하는 데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은 지나치게 넓은 독점권이 부여된다, 혹은 자연 법칙 자체는 만든 것이 아니다. 이런 논거들이 입법자들이 더욱 공감하는 어떤 입장이 돼서 자연 법칙 그 자체는 발명의 개념에서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자연 법칙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지 특허권을 부여하겠다 하는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 논란이 완전히 지금까지 해소가 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한국의 법원의 판결을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요. 법관들이 고민한 공통적인 문제는 어떤 것이냐?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코딩의 내용을 하나하나 쪼개 보면은 결국에는 수학 공식의 연산으로 이루어진 어떤 순서도하고 성질상 같습니다. 이런 수학 공식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 법칙의 다름 아닌 것이기 때문에 결국 수학 공식이라든지 혹은 그것을 약간 변형한 순서도를 기계적으로 코딩했을 뿐인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해서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과연 특허법상 발명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미국의 법원에서 이 문제를 처음 당면한 것이 벤슨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벤슨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특허 발명이라고 특허 출원인이 주장하면서 특허 청구한 것이 사실은 이진화 십진수라는 어떤 수학 공식 자체를 특허 청구한 것이다. 이 수학 공식 자체는 자연 법칙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인이 만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수학 공식 자체를 특허권을 부여하게 되면은 특허 출원인이 지나치게 넓은 독점권을 가지게 된다 하는 이런 설시를 통해서 이것은 우리 미국 특허법이 보호하는 발명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연방 대법관들이 판시를 했습니다. 얼마쯤 지나서 디어 사건이라는 이제 판결이 등장합니다. 이 디어 사건에서는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허 부여가 가능한 발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벤슨 사건과 이 디어 사건에서 결국은 특허 부여가 가능한 발명인지에 관한 판단이 약간 변경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합니다마는 벤슨 사건에서는 수학 공식 자체를 독점하고자 특허 출원이 된 것에 비해서 디어 사건에서는 특허 출원인이 당의 수학 공식을 담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를 특허 출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어떤 고무 성형 기계라는 특정한 기계하고 연결을 지어서 특허 출원했다는 것이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차이